여기 13.2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당연히 13.2가 되겠죠. 그런데 1억 2천을 초과하게 되면은 한도가 400이 아니라 300에 적용된다. 이렇게 가나다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그룹이든 합산은 다 70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고 한도 예제를 풀어볼까요? 자,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이면 어때요? 총급여 5,500에다가 종합소득 4천이니까 예, 16.5가 적용이 되겠죠? 400만 원 16.5. 그러면은 500을 낭비했으니까 400만 원 곱하기 16.5%. 네, 그러면 66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만일에 종합소득이 5천만 원 또는 뭐 총급여가 6천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00의 한도로 해서 세율이 낮아지죠? 13.2%. 그죠? 13.2%. 이렇게 예제를 풀어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더 이상 까먹지 않습니다. 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는 김에. 종합소득이 1억 천이다. 많이 받네요. 여러분께서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억 천을 추가하게 되면 어때요? 세율은 당연히 13.2고 300이죠. 한도가 300만 원 곱하기 13.2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네, 연금 저축 신탁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랩 어카운트입니다. 랩. 예, 포장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랩 상품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자, 랩 어카운트는요, 이 테이블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점과 단점. 네, 장점과 단점. 장점은요, 자,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영업직원, 고객, 이 세 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이익 상충이 적어진다. 자산 규모를 근거로 수수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 고객의 이해관계와 증권사의 전략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익 상충이 적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랩 어카운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반적인 이제 주식 증권사에 가서 주식 계좌를 만들면 네,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 내거든요. 매매당 매매당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랩 어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자, 처음에 맡긴 랩의 자산이 이거다. 그럼 여기 곱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랩을 운영하는 증권사 측에서 잘해서 운용을 잘해서 자, 이렇게 자산이 증가됐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퍼센트 적용이 되니까 수수료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객도 돈을 벌었고 증권사도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방향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 상충 또는 이해 상충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랩이 아닌 일반 상품은요, 수익이 나든 말든 매매가 많으면 어때요? 고객은 손해를 보면서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이 올라갈 수 있죠. 이 상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랩 어카운트는 이 상충이 적다. 이 논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랩 어카운트의 가장 큰 의미가 이겁니다. 네, 이익 상충이 적다. 고객과 증권사의 방향이 일치한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된다. 물론 이제 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자, 밑에 보세요. 자, 고객의 단점이 뭐냐면은 수익이 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수수료 요거는 이제 피해가 되죠. 랩 어카운트는 일종의 보수 개념이 됩니다. 수수료는 이제 매매당 건당 지급하는 거 영어로 커미션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보수의 개념이 되는데, 자, 고객은 말입니다. 이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거꾸로 주가 하락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하락할 경우는 실제 할 때 매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락할 때도 이 보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주가 하락 시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네, 거래가 없어도 보수를 줘야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 단점은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건당 매매보다는 수수료가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좋지만 이런 점이 있고,
또 이 랩 체제 구축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뭐 영업직원 재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이 랩도 말입니다. 자문형이 있고 1임형이 있는데 1임형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의 기본 자격이 되니까요. 1임형을 하려면은 이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업직원 입장에서는요, 이익 상충의 가능성이 적다. 이건 뭐 같은 장점이 됩니다만, 영업직원의 입장에서는 자, 증권사에 대한 독립성이 약화된다.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자, 개별 계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말입니다. 직원이 매매를 잘해서 수익을 올리면요, 그 직원이 삼성증권에 있던 뭐 대우증권에 있던 뭐 하나증권에 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원이 옮긴다 하더라도 고객이 다 따라가거든요. 자, 그러나 개별 계좌가 아니라 랩을 한다 그러면 그 랩에는 직원의 매매 스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같이 체계적으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성이 약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드는 환경은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런 면이 이제 개별 계좌에 비해서는 증권사 직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이런 단점이 영업직원 측면에서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레버 카운트에서는 장단점을 잘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을 보면요. 레버 카운트 유형은 1인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습니다. 자문형은 뭐 당연히 뭐가 좋다 뭐 이렇게 자문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1인형은 어때요? 그 랩 자산에 대해서 내가 1임 하는 거니까, 자, 수수료를 본다면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1인형에 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니까 수수료가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랩 카운트는요, 자문형 랩은 투자 자문사, 이제 금융투자업의 6개 중에 투자 자문업이 되고요. 1인형을 하게 되면은 투자 1임업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그 3과목의 자본시장법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인형 랩은 자문사 연계형 랩, 펀드형 랩, 컨설턴트 랩이다. 가장 이제 적극적인 것이 컨설턴트 랩입니다. 1임을 하지만 자문사와 연계만 해주는 거, 또 펀드만 넣어주는 거. 그러나 컨설턴트 랩은요, 펀드뿐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적극적이고 다양한 투자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보도록 하죠. 레브 카운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맞습니다. 매매 수수료, 커미션이 아닌 잔고에 근거한 보수의 개념이다. 보수를 받게 된다. 펀드 투자와 유사함으로 집합 투자가 아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레브 카운트는 자문은 투자 자문업, 1임은 투자 1임업이 됩니다. 고객과 금융투자회사 직원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맞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투자 자문업 또는 투자 1임업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잔고 금액이 증가해야 수수료가 증가되니까 장기적으로 공동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해상충이 적다. 영업직원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이때도 수수료, 피를 줘야 되니까, 요거는 단점이 되겠죠. 안 좋을 때는 단점입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은 자문형과 1인형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1인형이 더 비싸게 되겠죠. 이거는 뭐, 그 주식형에서, 펀드에서 말입니다. 펀드에서 주식형이, 채권형보다 뭐 더 세다라든가, 주식형 중에서도 그냥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더 비싸다. 뭐 이런 원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운영하는 주체의 에너지를 더 많이 들이는 것은 당연히 수수료가 부담이 많아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ELW입니다. ELW. ELS와 ELW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확실하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ELS와 ELW를 혼동을 하시면 새로 해야 됩니다. ELS, ELW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본시장법상 분류로서
파생결합증권이냐 파생상품이냐 이건 잠시 뒤에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일단 ELS와 ELW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 옵션은요 파생상품이에요. 자, 그리고 ELS는요 일단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ELS와 ELW.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LS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지만 어때요? 장외파생 상품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ELW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ELW는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ELS 그리고 ELS나 ELW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장외파생 상품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조건이 뭐냐?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 3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둘 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증권사가 ELS나 ELW.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건 이제 파생 상품이 되고요. 여기는 상장되어 있고 뭐 지수 옵션이나 또는 뭐 삼성전자 옵션, 뭐 현대차 옵션 이렇게 개별 주식 옵션이 상장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 발행.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3과목 법에서 배울 때 더 확실히 배울 수 있고요. 지금은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LS와 ELW. 자, 이제 그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자, 요것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3과목에서 처음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요. 자,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와 비금융으로 구분이 되고, 비금융은 이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니까 뭐 예금이나 대부분의 보험이죠. 예금이나 보험. 자, 투자라는 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 중에는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이 되고, 이 증권에는 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6가지가 있어요. 네, 채무증권, 지분증권, 뭐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ELS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6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주식 옵션은 파생상품인데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장래. 그래서 파생상품은 뭐예요? 원본 초과해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건데 장외 파생의 인가를 받으려면 몇 퍼센트?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300% 이상이 돼야 되고, 이렇게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뭘 발행할 수 있다? 예, 이제 곁들여서 설명드리는 건데 ELS와 ELW를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포괄적인 의미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은 3과목에서 확실히 배우게 됩니다. 자, ELW의 상장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발행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매매업자입니다. 증권회사인데 이제 투자 매매업자예요. 투자 중개업자는 30억만 있어도 되는데 투자 매매업자는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기본이 500이고요. 장외 파생까지 다 하면 90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투자 매매업자 증권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산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코스피 100 구성주. 자,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있고요. 요거를 그 200개로 묶은 업종 대표주. 여기 이제 그 지수, 선물 옵션의 기초 자산이 되는 건데, 여기서 또 100개를 줄인 거. 네. 좀 더 우량하겠죠. 전체 한 1000개 되잖아요. 1000개 회사. 근데 200개로 줄인 거. 또 더 줄인 거. 이제 그만큼 이제 우량한 회사를 대상으로 ELW를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100에 구성되어 있는 회사,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텔레콤, 뭐 현대차 등등 네, 국제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100 구성주의 바스켓,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 100 구성주의 바스켓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 요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지수는요 두 개만 들어갑니다. 다우존스는 안 들어가요. 니케이와 항생지수 두 개만 들어갑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발행 총액은 10억 이상입니다. 너무 작게 하게 되면요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10억 이상이고, 이제 만기는 일반 옵션은요
그 주식 옵션은요, 1개월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1개월에서 뭐 6개월까지인데 ELW는 좀 길게 합니다. 3개월 이상 3년 이내. 3개월 이상 3년 이내. 그래서 이 노랗게 표시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공급자는 ELS를 발행한 증권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 유동성 공급자도 발행자 요건과 동일합니다. 예, 300%. 아시겠죠?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도를 하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는데 매수하면 물량이 충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잘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예, liquidity provider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죠. ELW의 장점과 단점. 네, 일단 장점은요. 소액으로 현물 주식에 대한 해지가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주식 투자는요. 이 올라가는 것만 대비가 되잖아요.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 되죠. 그 매수 중심이다. 매수 only다. 자, 매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ong only 영어로. 일반 주식 투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고 공매도가 없으니까 이제 그 빌려서 하는 건 있습니다만 사고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ELW는 call ELW가 있고 put ELW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억 들고 있다 합시다. 좀 크게 1000억으로 갈까요?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때요? 다 팔면 되는데 만일에 뭐 다 팔면 뭐 지분 관계 문제가 있다 뭐 등등 이유가 있을 때는 네, 삼성전자 put ELW를 사면 돼요. 해지가 되겠죠? 풋을 사면은 내려가면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일반 현물을 하게 되면은 일반 주식을 하게 되면은 매수 중심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전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ELW는 이러한 전략이 된다. 소액으로도 현물 주식에 대한 해지가 가능한데 좀 더 확실히 이해하면 뭘 하면 된다? put ELW를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ELW는요, 아주 기초 자산의 가격보다 싸게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매우 높아요.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파생 상품 중에. 자, 증권사 입장에서는요, ELW 매도로 프리미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증권사 입장은요, ELS나 ELW는 누가 발행한다? 증권사가 발행하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장외파생 인가를 받은 NCR 300% 이상 이제 발행할 수 있는데 왜 발행하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 현대차 주식을 잔뜩 갖고 있다. 가만 갖고 있으면 배당 수익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시세 차익은 뭐 나중에 있다 치고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수익밖에 없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ELW를 매도하게 되면은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은 프리미엄 수입이 생깁니다. 자, 이제 이 원리도 3과목의 파생 상품 투자 운용에서 확실히 배웁니다만, 자, 매도를 하면 프리미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익 증대 차원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 물론 잘못되면 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 일단 들어오니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옵션 매도의 극단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자, ELW는 옵션에 매수 포지션만 내재되어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ELW를 산다라는 것은 옵션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반대가 증권사가 옵션 매도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ELW에서 일반 투자자가 수익을 낸 만큼 증권사 손해보는 거죠. 네, 매수와 매도는 제로섬이 되니까. 자, 그리고 매수 중심일 뿐 아니라 매도 중심의 전략도 가능하다. 자, 해지가 아니라 바로 put ELW를 사면 어때요? 내려가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식 투자에 비해서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점은요. ELW는 현물이 아니니까 자본소득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시세 차익밖에 없다 그 얘기인데요. 이제 현물일 경우는 뭐예요? 배당 수익이 생기죠. 연말에 배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본소득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주주로서의 권리, 의결권이나 배당 수령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품이 복잡하다. 이러한 것이 단점이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네, 주식 워런트 증권이다. 자, equity linked warrant입니다. 워런트는 이제 일종의 옵션 개념, 옵션. 그러니까 주식, 네, 연계 워런트다. 자, 이 일에서 달리 상장입니다.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구성 주식과, 자, 뭐가 틀렸나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코스피 100입니다. 코스피 100 구성 주식과 이를 기초로 한 바스켓과